기조강연 하시면서 이번 학술회의 전체 주제의 기획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학술회의 기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를 정했던 것은 작년 말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상황은 흔히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생각지 않았던 80년 이후에 생각지 않았던 군사 쿠데타 계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45년 약 반세기의 역사적 시간을 거꾸로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 발표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민주주의는 단순히 80년, 70년, 60년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목숨을 걸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반세기가 아니라 한 세기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그런 사건이었고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한 세기를 되돌려진 역사적 사건을 회복하고 청산해야 할 그런 사회적인 국민적인 의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도대체 어떠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려고 했나 그런 데에서 얘기가 됐고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을 대체로 독립운동 진영 4진영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주혁명당,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조선공주당. 사실 이 주제는 1980년대 말 90년대 과정에서 많이 좀 다뤄졌던 분위기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좀 자연적으로 이 세력 간의 차이점에 좀 주목을 했었더라면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나중에 종합토론에서 나오겠지만은 자연적으로 발표자분도 그렇고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이들이 생각했던 꿈꾼 나라의 공통점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이준식 관장님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힘드시죠? 서서 하시려니까. 그래서 서서 하시면 많이 힘드시니까 발표하시는 분들은 약 20분에서 25분 내로 해주시고 토론자들은 한 15분 정도로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나머지 종합 토론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수립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 법치, 주권, 국가 구상을 발표해 주실 분은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김은지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독립기념관 김은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광국 80주년인데 이제 독립운동 관련해서 아무런 연구 발표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떠나 약간 초조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수립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 법치, 주권, 국가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이제 연구 논문으로 한번 발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임시정부 하면 앞서서 이제 이준식 전 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다라는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뭘 더 할 게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더니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공식처럼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 중에서 임시정부는 대체 어떤 모습의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민주주의를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꿈꾼 독립국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기에 대해 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한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가 금덩이처럼 생각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 그리고 민주 이런 가치 개념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생각했던 민주주의 국가가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준비한 발표문을 중간중간 읽어가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입니다. 임시정부에서 국가를 구성했던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임시정부는 20년이 넘는 많은 시간 동안 정부로서의 역할을 이제 충실하고자 노력한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시기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국가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들었고요. 그 의문에서 시작된 이제 답이 뭐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시기 가운데서 독립에 대한 기대가 가장 강했던 때가 그래도 두 차례가 있었다. 그리고 정부로서 정말 뭔가 열정적으로 했던 시기가 바로 그 두 차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임시정부 수립 초기였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초기는 3.1운동의 열기 그리고 새로운 독립국이 이제 건립되었고 또 국제연맹뿐만 아니라 파리강화 회의 등등의 그 회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일 전쟁설뿐만 아니라 러일 전쟁설 등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독립의 기회로 인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임시정부가 국가 구상을 가장 선명하게 했던 시기는 바로 충칭에 정착한 이후였습니다. 충칭에서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던 미일 그리고 러일 전쟁설이 이제 정말 구체화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가능성이 한층 구체화됐던 시기가 바로 충칭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립 초기 그리고 충칭 시기 이 두 시기의 독립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열망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적인 국가 구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임시정부의 헌법 그리고 법령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충칭 시기에는 아예 건국강령이라는 이름으로 1941년 11월 28일 날 발표를 해서 임시정부가 독립을 한 이후에 구성할 국가의 모습을 이제 상세하게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연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독립에 대한 기대가 가장 강했던 두 시기 중 충칭 시기 빼고 또 다른 시기가 바로 수립 초기였는데요. 이 시기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이제 수립 초기 임시정부는 이제 20여년간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봤던 충칭 시기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이제 막 시작된 실질적인 경험이 전무한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독립이라는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특수성 속에서 당시 임시정부가 구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이 충만했던 바로 그 수립 초기에 임시정부가 구상하고 제시했던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2장입니다. 먼저 임시정부가 민주국가를 지향했다, 그리고 민주국가를 만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의 어떤 것을 그 민주주의에 담겨있는 많은 가치들 중에서 임시정부가 가장 핵심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26쪽입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한 이래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5번의 개헌을 거치며 총 6개의 헌법을 남겼습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이제 선도적 가치를 추가한 것은 바로 평등 그리고 자유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전문 그리고 10개 조의 이제 짧은 간결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3조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임이라며 평등국가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사조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규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후함이라고 명시하면서 새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중심된 가치가 바로 평등 그리고 자유에 있음을 임시헌장을 통해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1919년 9월 11일 날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내용상 완비된 첫 근대 헌법전이라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평등 그리고 자유를 국민의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헌장에서는 한 개조에 불과했던 자유 항목이 9월 11일 날의 임시헌법에서는 보다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 항목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도록 규정되었고요. 자유를 갖되 무제한적이지는 않고 법률 질서에 한정시켜서 국가 질서와의 조화를 이제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요, 재산 보유의 자유 그리고 영업의 자유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유와 함께 권리를 부여하여서 제도적으로 체포, 감금, 신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가택 침입이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하였습니다. 이미 임시헌장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신체의 자유가 임시헌법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 결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단순한 상태의 보장을 의미할 수 있지만 권리는 국가가 법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침해 시에는 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신체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단순히 자유의 선언을 넘어서 국민 개개인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뭐냐면요.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리고 임시헌법에서 규정한 평등 그리고 자유는 이제 천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과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8쪽입니다. 3차 개헌인 대한민국 임시약헌 제3조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절 자유와 권리가 있음이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인민이 평등한 국가, 자유와 권리가 있는 국가임은 임시정부 시절 마지막 개헌이었던 충칭시기일 것이죠. 1944년 4월 22일자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또 담기며 민주주의의 핵심이 자유 그리고 평등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임시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인민이 평등한 국가, 자유를 영위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29쪽. 1919년 대한민국이 건립되던 당시 자유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덩이처럼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종류의 자유든지 조선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나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성되었고 이는 단순한 수상적 이념이 아닌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 바로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장입니다. 임시정부는 이제 자유, 평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부각한 가운데서 이제 국가 운영의 정당성 그리고 질서를 법, 제도에 근거해서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시의정원을 대의기관으로 한 민주적 통치 구조를 천명하였고요. 그리고 헌법 제5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그리고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인 삼권 분립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그리고 시행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으로서 법에 근거한 운영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정부 운영 그리고 활동의 정당성을 법적 절차와 규범에 근거해서 제도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치국가를 지향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반 법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요.
먼저 제1차 개헌 과정을 살펴보면 임시의정원 제6회 회기였던 8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가 정부 대표로 임시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서기가 개정에 관한 제안문을 낭독한 뒤 정부 직원이 직접 출석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는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 그리고 정부 원안을 대조하면서 조문별로 일일이 읽고 토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세 차례의 속회 끝에 9월 6일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으나 9월 7일에는 임시헌법 수정 통과안의 제7조, 15조, 22조의 개정 그리고 21조의 삭제에 관한 재의안이 제출되면서 또 다시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 결과 정부안이 가결되어 헌법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모습은 헌법 개정이 이제 오로지 국민의 대표 기관이었던 입법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헌법 제정에 이어 임시정부 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장정 그리고 임시의정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임시정부 의정원법도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의 조직 구성, 임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운영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한 관제도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상 확인된 것으로는 임시공채관리국제, 대한민국 임시관제, 그리고 임시주의 재무관서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관제들은 독립운동 자금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임시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는가 하면요, 또 육군의 조직, 직제를 규정해서 군사 조직을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역시 육군 관제가 제정되기도 했고요. 임시정부가 해외 각지에 설치한 재무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재정행정의 체계성 그리고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체제를 수립한 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관제의 제정은 행정조직의 체계화에 그치지 않고 독립국가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기 위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의 남용을 막고 또 각 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시정부가 정부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독립운동의 전개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 것은 법치주의 이념이 임시정부의 통치 원리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임시의정안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법령은 총 118건이며 이 가운데 63건이 1919년 그리고 20년 사이 즉 수립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가 수립 직후에 행정조직의 정비 그리고 통치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실질적인 법치 행정을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상하이 시기에 공포된 불령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무불령 그리고 내무불령이었습니다. 이는 수립 초기 임시정부에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전개한 시기였다라는 그런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재무불령 그리고 내무불령에 대해서는 33에서 34쪽 사이에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들 법령은 1920년 당시에 임시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재정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인구세 부과, 공채 모집과 같은 재정 조달 수단을 법률적으로 명문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임시정부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며 법치적 질서를 갖추려 했던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내무불령 역시 10건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내무부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가 조선총독부에서 편제한 지방 행정구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정부식으로 다시 국내를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겠다라는 의지하에 공포한 도의 위치, 관할구역 군 명칭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 및 면회 명칭 구역권 등 기타 등등 관련된 법령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문무관리를 비롯한 각급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복종 의무 그리고 선서 절차 등을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률은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공문 심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공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임시의정원 그리고 임시정부는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정부와 의정원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외교 군사력을 갖춘 주권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 명의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은 외교였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배경이 됐던 3.1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그리고 전후 처리를 다룬 파리 광화회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 초기 외교활동에 집중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수립과 동시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7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외교 방침을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강에서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외교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정식 부서로서 외무부를 조직하는 한편 외교활동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외교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외교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반이 바로 외교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임시정부가 이제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외무총장 겸 이제 파리위원부 대표였던 김규식을 필두로 해서 파리위원부의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1920년에 들어서면서는 러시아도 임시정부의 중요한 외교 대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외교원을 파견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외교 활동도 이제 진행된 사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37쪽입니다. 외교는 통상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간주하고 외교 대표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외교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임시정부가 국가의 정통성 그리고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도한 외교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외교와 함께 군사 분야에도 힘을 쏟았는데 다만 처음부터 군사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병역의 의무 정도에만 그쳤던 것이 이후에는 시험 방침을 통해서 군사 문제를 선언적인 요소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국방력으로서 관화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사 강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1919년 11월 15일에 임시 관제에서부터 구체화되게 됐는데요. 임시 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군사 최고 통솔기관이었던 대본영 설치를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영은 국무총리 및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참모를 하여서 최고 군사기밀 작전 계획의 수립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군사 마련 및 그리고 강화에 관한 여러 법령들을 공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편성이라든지 정원, 병역, 군적, 군기, 징벌, 그리고 동원, 조직, 각급 기관, 신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한민국 육군 임시군제가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제에 따르면 상비병을 두어 현역, 예비역으로 구분하고 예비역을 마친 자는 국민병으로 설치해서 만 55세까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군사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육군 무관학교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육군 무관학교는 실제로 운영되어 모두 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성과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육군국 그리고 해군국 내에 각각 비행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규정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국무총장 노백린의 주도하에 한인 비행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구입하기 위한 노력도 이제 안창호에 의해서 모색되었고 이런 노력은 임시정부가 공군 창설을 구체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병력이 확보되어야 했는데요. 이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규정하여 대한 남녀의 동원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개병제 시행을 위해서 군적 등록 사업 그리고 국민군 편성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원들이 군적에 먼저 등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시정부 소재지를 중심으로 의용병을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병제를 시행하기 위해 국내 비밀결사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욕한데 임시정부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 그리고 제도를 마련하고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전개함으로써 군사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비록 재정적인 한계 그리고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군사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랐으나 군사 관련 법령의 정비, 제도적 기반의 구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기적으로 군사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도하였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메스말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정부가 수립 초기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핵심 원리로 채택하고 헌법과 법령을 제정한 모습 그리고 독립운동의 주요 축이자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의 모습 그리고 주권국가의 모습, 민주국가의 모습에 대한 것은 요약했기 때문에 이상의 내용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약정 토론을 하겠습니다. 약정 토론을 맡으신 분은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는 장세윤 선생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장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 내용은 그 발표 자료집 102쪽에서 105쪽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토론을 맡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김은지 선생은 임시정부 전공자인데 저는 그 임시정부에 대한 논문을 한 4편 정도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주로 그 만주적 독립운동을 주 공부를 해와서 이거 과연 토론이 적합한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토론을 맡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2쪽 그 발표 자료집에 서두에 갖다 연구를 하긴 했는데요. 그 묘하게도 오늘 기조발제를 하신 이준식 전 독립기획 관장께서 이 작년 11월 3일 이 내란 사태와 올해 4월 4일 그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광복 80주년에 이르는 올해 8월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 흐름을 개관을 해주셨는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그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이준석 선생님 발점을 읽고 한 것은 아닌데 비슷한 그런 모두가 됐습니다. 하여간 그런 어떤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학술대회가 이준식 관장께서 밝혔습니다만은 작년 12월 3일 내란 사태와 4월 4일 역사적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올해 8월에 그 80주년 8.15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한국 현대사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현대사 큰 흐름 가운데서 80주년 8을 만든 시점에서 학술회의는 뭔가 색다른 그런 어떤 인식 그리고 어떤 감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은지 선생님 이 발표는 임시정부의 민주법치 주권국가 구상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잘 몰랐는데 김은지 선생의 연구 실적을 보니까 최근 주요 학술지에 10여 편이 넘는 그런 성과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임시정부 관련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새로 떠오른 샛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김은지 선생이 학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배웠다 생각이 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일본을 봐주시면은 제가 사실은 김은지 선생님 토론해달라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임시정부의 그 중국과 관계 그리고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 프랑스 조개 문제 그리고 또 한 2년 전에 임시정부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였나 해가지고 일본 쪽 연구 성과를 좀 정리해가지고 논문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임시정부를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교과서나 뭐 연구실제에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만큼 일본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잘 알다시피 뉴라이트 계열이 엄청나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정한기라는 작자가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그 책도 냈고요. 그래서 최근 2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역사적 반동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꼭 뉴라이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사학자인 그 신봉령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생각이 나는데 중앙일보에 그때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애국주의나 가슴으로 한국사를 쓰는 역사학자들은 해방과 독립을 혼동했거나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모르다. 그러므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선언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의 수립일 뿐이다.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창설했다 주장하는 데에는 학술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 연재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학술적 논문도 아니고 이게 저널에 실린 언급일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 역사학자들을 싸잡아가지고 애국주의를 가슴으로 한국사를 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역사학계 한 구석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역사학자를 이렇게 싸잡아서 외도도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분노가 정말 차오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에 보면은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창설했다고 주장하는 데는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임시정부가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정말 그 외국 열강들이 인정하는 그런 정부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국민이나 주권이나 영토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임시정부가 시기에 따라서 많은 부침이 있었고 뭐 상해에서 중견 많은 그 여러 지역 유랑하게 했습니다만은 시기별로 차이도 있고 부침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그 심정으로 제가 이 김은지 발표에 대해서 임시정부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문제만 제기하고 나머지는 종합토론 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10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김은지 선생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논란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수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대한민국도 부침을 거듭했기 때문에 좀 시기별로 그 양상을 좀 나눠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104쪽입니다. 임시정부 습격에 대해서도 과연 망명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망명정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 과연 임시정부 성격이 망명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망명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책 동기에 따라서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그 구성원들이 망명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해외에 서는 정부가 망명 정부인데 실제로 이제 망명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원래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정부가 해외에 망명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망명하고자 하는 그 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망명이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법적 개념 보면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망명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 정부에서 좋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승인해주는 그런 거니 그렇죠? 망명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망명 정부민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국가, 법치국가, 주권국가로서 국가 구성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구상이 제대로 처리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체 차별을 받아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 105쪽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헌법과 그 법령상 정부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그 선언적 의미가 크고 실제로 그 임시규정원 문서를 보게 되면은 임시규정원 내에서도 임시규정원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호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고 또 그 실제로 이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나중에 좀 보완 설명해주면은 좀 더 다양한 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5쪽입니다. 105쪽 보시면은 사법권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임시정부가 이제 그 행정권이나 입법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법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국가는 대체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리 원칙이 있는데 아쉽게도 예를 들면 그 임시정부의 그 사법에 관련 사법과 관련해가지고 그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대체로 삼심제도가 일반적인데 그런 그 삼심제도가 실제로 과연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 소지가 있고 또 임시정부와 연관이 되었던 그 만주 지역에서는 실제로 참의부 같은 경우는 아쉬운 대로 문수사로나마 그 삼심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시정부 특화를 폐망했던 참의부 같은 경우에 삼심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급이 되면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임시정부 법통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20년, 30년대 만주나 여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임시정부와 별개로 정부를 폐망했던 단체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만주나 여러 주에서 정부를 폐망했다면은 그렇다면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종합토론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